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지금 봄비가 제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방송국에 오면서 이은하의 봄비를 흥얼거리면서 왔습니다. 옆에 우리 기자님이 벌써 웃으시는데 저희 딸도 제가 그런 노래 부르면은 아빠 요즘 노래 좀 불러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봄비 노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이 저희 같은 이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젊은이들도 저희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화합, 모든 세대가 미래로 나아가는 일, 사실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은 청년 세대든 장년 세대든 노년 세대든 모두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는 의사당 1번 출구, 젊은 분 두 분 모셨어요. 신인규 변호사와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쇼미더민심 시간에 뉴스토마토의 이승영 본부장, 박주용 기자와 함께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뉴스 인사이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가 쏟아지죠.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검찰의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서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2016년부터 압수수색으로 얻은 정보를 내부 서버인 D넷에 보관해 왔다는 건데요.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및 폐기하라고 명시합니다. 검찰 또한 압수수색 종료 후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추려서 압수하고 압수 작업용 컴퓨터에 옮겼던 정보는 삭제 폐기했다는 확인서도 교부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국 대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정치를 그렇게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징역형이 확정되기 직전인 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디지털 캐비닛 의혹에 대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D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보도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진동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이 대표 측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2012년부터 대검 서버에 스마트폰 복제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1월 이전까지는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는 폐기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도 대검 서버에 등록할 수 있다는 예규가 신설된 건데요. 이에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조국 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갔다. 근데 거기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자료들도 검찰의 캐비넷, 이른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캐비넷이겠죠.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개인정보다,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거 사실 인권의 문제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대검찰청에서 예규, 내부 규약이죠.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침범했다? 그럼 예규를 만든 행위 자체가 헌법 침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여기 왔을 때도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까지 전부 다 복제해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민간인 사찰이기도 하고요.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소설처럼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감시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을 예견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검찰에 대해서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도 어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용해인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이어서 검찰을 거세게 몰아세움으로써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화해 나가는 또 다른 선거 전략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요. 예규에 의해서 검찰들이 개인의 정보를 디스킹했기 때문에 예규를 만든 사람이 주범으로 되는 겁니다. 예규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한번 제대로 진실이 파헤쳐지도록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대 교수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유연한 처리를 주문했는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400명 넘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곳도 있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에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는 19개 대학에 참여했고 비대위는 소속 의대들의 사직서를 취합해서 대학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는데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 2,000명 증원 백지화인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 변화나 협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의대 교수 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현재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 또 외래 진료 축소는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뒤에 의대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갈등을 방치했다.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어야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마디가 있은 후에야 이제서야 중지하겠다. 이거 사실 신뢰가 전혀 안 되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상황도 대화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료계와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선결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의교업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대학별 정원 배정이 다 끝난 상태여서 인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보는 절대 하지 않겠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화하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전제를 깔고 협상하겠다.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참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쇼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대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나오셨는데요. 신은규 변호사하고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청년 문제, 여의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했는 이은하의 봄비 모르시죠? 저는 봄날. 봄날. BTS의 봄날. 네.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통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은하의 봄비 좋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을 것 봄비 같습니다.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좋은 노래인데. 자, 진행자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참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그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이슈로 생각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종섭 피의자에 대해서 그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다가 또 귀국하는 장면까지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것이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희생 이후에 그 억울함을 밝혀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그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내보냈다가 다시 국내로 또 들여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좀 경악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저도 앞에 그 도주대사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그 국내 그 보수 계열 정당에 있다가 뭐 사실 뭐 그게 제대로 된 보수 아니라고도 하지만 있다가 넘어오게 된 계기가 그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 국정원 만행 때문이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앞서 그 간략하게 또 말씀 주셨던 민간인 사찰 문제 좀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조만간 27일 이제 영화 댓글 부대도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런 댓글 공작 문제에 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소식이 저한테는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사실 총선 때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슈라든가 뭐 새로운 비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정권의 실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됐어요. 뼈아픈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총선이 결국은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 반사 이익을 노리는 정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승산을 그래도 따져봐야 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현재 상황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지금 22대 총선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은 운명을 좀 가를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선거거든요. 근데 참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가 거의 저는 이제 극단의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 이번까지는 뭐 이 지금 양쪽의 양 진영의 이런 극단적 대립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서 약간의 좀 광기의 시대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뭐 중도 합리 균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치 쪽을 쳐다도 보기 싫은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든 정리는 돼야 될 텐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도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은 싸움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민주당이 뭐 크게 잘한 건 전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많은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래서 신인규 변호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평론가들이 양비론 이야기하면은 둘 다 잘못됐다고 끝내버리거든. 근데 그 속에서도 상대적 잘못의 크기를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나마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정치 평론가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네. 저도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되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5대 비전을 계속 강조하면서 뭐 합계 출산율 1, 그다음에 뭐 물가 2%, 뭐 성장률 3%, 그다음에 뭐 혁신 4대 강국, 코스피 5천 이렇게 계속 외치시는데 문제는 이게 언론에서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물론 이걸 또 저희들도 더 구체적으로 또 전달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슈 자체가 계속 묻히니까 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막 죽겠는데 무슨 또 뭐 비전 얘기를 하고 있냐 또 이런 비판도 또 따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당하고 그러면 경쟁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그 국면이 펼쳐질 텐데 그게 안 돼서 저도 매우 아쉽다. 그리고 그 제3지대로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되게 노력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좀 그래서 저도 그걸 되게 리스펙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3지대를 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아까 이 양당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료 대란 문제를 다뤄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갈등은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연한 그다음 협상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하겠다고 한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그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서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또 그들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이제 여론을 좀 기대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결정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결정을 선언을 하고 또 교육부 장관도 이 사전에 의대에 가가지고 실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 가서 실사도 지금 안 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 2,000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그냥 느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원 증대에 대한 2,000명에 대한 백지화나 내지는 이 책임자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아무런 문책도 없이 그냥 한동훈 위원장 보내가지고 중재해보라는 뜻은 그 의사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정치적인 이익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일관된 길을 가면은 그 앞에서 있었던 목적은 지금도 유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떤 권한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중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2,000명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중재도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0명이라는 제한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2,000명은요, 지금 교육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시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수가가 통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통제 시장에서 공급 주체를 2,000명씩 늘려버리면요, 이게 65% 증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시장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자들도 의사들의 그 뒤늦게 시작된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너무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받을 수 없는 2,000명을 제한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직서 내고 파업하도록 유도했다. 뭐 파업 유도설 이런 느낌까지 이제 드네요. 사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랑 매우 유사한데 네. 그거를 했던 분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장인 어른이시죠.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는 사실이니까. 과거사를 잘 아시네.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들기 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네, 힘도 다 그러면은 빠졌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끼어들어도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저 그렇게 보고 이것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특징을 보면 뭐 이렇게 찍먹하려다가 분위기 좀 된다 싶을 때는 계속 하는 척을 하고 그냥 관심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자기네들의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버리고 어느 순간 언론에서도 그러면 보도 안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그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간호법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의사들을 코너로 몰고 의료시장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제 와서 본인들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간호법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정부의 그 정치적인 고려와 변덕스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료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국정 장악력 또는 선거의 도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리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이게 미래 먹거리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를 지금 대통령 아리백 몰라도 된다. 거의 여당 대표는 또 거기에 보조 맞춘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문제의식 없이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냥 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국가의 미래를 비전을 놓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총선 코앞에 두고 그냥 자기네들 표 계산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무능함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 정부 내각이나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교육에 대해서는 이주호 부총리가 실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수사 많이 해봐가지고 교육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용 장관이 복지부 장관인데 기재부 출신 관료로 한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솔직히 보건복지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아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원을 발표해 주시는지를 보건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관료 출신의 기재부 관료 출신의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비현실적이거니와 지금 뭐 인요한 위원장 이런 분들 투입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와가지고 혁신위원회도 실패한 분인데 이분이 의료계에서 무슨 신망이 있습니까? 저는 뭐 매우 지금 좀 아마추어리즘도 이런 아마추어리즘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익단체라든가 직능단체를 보는 시선 자체가 뭐 과거 의사들의 뭐 리베이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뭐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착각이 과거에 그 MB 대통령하고 매우 유사한데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수사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뻥튀기 장사 앞에 가가지고도 뻥튀기 해봐서 한다. 뭐 배 만든 데 가서 배 만들어봐서 한다. 모든 걸 본인이 다 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러면 다른 참모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모든 세상사가 다 밑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 앞에서는 아마 전문가들이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분 아니라면은 크게 용기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 공감하는 게 애초에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MB계 인사들이 다 들어갈 때 전 매우 우려했습니다. 왜냐면 MB계에 속아가지고 전 지금 이제 민주진영으로 와서 싸워야겠다고 각오를 한 사람으로서 특히 그 댓글 공작 주범들 다 풀려나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남은 수가 얼마 없거든요. 실력으로 뚫고 가고 국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은 애초에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면 계속 민주당 프레임 씌우기,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고 만나지도 않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보수라는 게 경제를 잘해야 돼요. 경제 성장, 한국의 보수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또 행정을 잘해야 된다. 안정,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보수예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냈다가 넘어오신 분이니까 저는 보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문재인 정부를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걸 비판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본인도 참여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종북 정권에서 사실상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인 논리력.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꼬여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황희도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보수 정권이에요? 뭐 무슨 정권이에요? 이 무슨 말이 안 되고, 그냥 사실 저기서 얘기하는 또 자유에 대한 것도 저는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욕할 때도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좌파다 뭐다 맨날 그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본인들도 지금 다급해지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막 개입해요. 아무데나 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뭐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 뭐 또 그래놓고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뭐고 또 시장 경제 그 본인들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논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밀턴 프리드먼 그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 쑤셔대고 다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보수라는 게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뭘 지킬 거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저는 헌법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지만은 보수주의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집권해가지고 수사거임이라고 하는 헌법을 전 유린하고 있어요. 수가 수사권, 사가 사면권, 거가 거부권, 그리고 이미 공무원 임명권이거든요. 이 모든 헌법이 부여한 책임, 그리고 헌법의 가치 질서들을 완전히 지금 유린과 파탄 지경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제 총선 지나면 아마 이제 그동안의 실정들이 더 밝혀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거죠, 제가. 그렇죠. 보수가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거 옛날 거 지키자, 그냥 갖고만 있자가 아니잖아요.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그 속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옛날 거 그냥 다 그냥 꽁꽁 갖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지금처럼 가족 방탄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가족 방탄만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황상무 수석 사태 문제, 이종섭 대사 문제, 뭐 당정 갈등이 수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여론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통령의 뭐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당이라는 함의가 지닌 것이 어떤 정치적 격변을 상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가 스스로의 잔꾀 때문에 저는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갈 것이고 또 저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보수는 아예 저는 청산돼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보수의 뿌리 깊게 지금 있는 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들은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의 탈당이나 내지는 출당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뭐 탈당하고 나가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자유통일당 같은 데 딱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유통일당이 여당으로 등극하는 이런 또 기가 막힌 상황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그 자유통일당에 가서 비례대표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당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할 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저는 이제는 경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전 그것이 이번 총선의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고요. 아마 총선에서 범야권이 한 200석 정도 하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막가파식의 국정 운영은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돼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헛소리 하다가 내부에서 이제 계속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실 정치판에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국힘 의원들의 압박, 지금도 보면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똥줄 타고 있으니까 계속 압박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도 현장 유세 간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셀카 찍고 있고 옆에 사람 밀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또 개인적인 욕망도 있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자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충돌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정말 추한 싸움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라 봅니다.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뭐 2당은 되는 거예요. 2당은 되는 건데 2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출당되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자리 문제, 뭐 예컨대 뭐 탄핵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이분들의 또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건 국민 대다수가 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그 30%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지켜야 된다. 뭐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러시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 앞으로도 계속 그 레임덕과 함께 내부 정보들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집권 여당, 그러니까 야당과에 대한은 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자기 지지층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를 정도로 지지층을 갉아먹는 정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루가 한동훈 위원장인데,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지금 이제 거의 뭐 각을 세워서 결별하는 수순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 표로, 누구의 지지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황희두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갈등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권의 분화, 이른바 보수의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 종북 세력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또 간첩 얘기 나오고 국정원이 막 언론에 어느 순간부터 전면 등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힘의 저는 젊은 정치인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단순히 뭐 한동훈 위원장과 뭐 대표급의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당의 대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와갖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4년에. 네. 그럼 국힘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저 종북 세력이란 말에 동의를 하냐? 과연 지금 본인이 새로운 그 보수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저 말에 동의를 해서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출 거냐? 아니다. 나는 저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2024년은 지금 이 보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요 의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된다 보는데, 그러면서도 갈라질 거고요. 그거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이건 예상입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도 국힘 내 정치인들은 거기에 따라갔다가 내 정치 인생이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도 쪼개질 거고, 쪼개질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쪼개짐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0.7% 차이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기자마자 젊은 지지층을 먼저 잘라내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의정 갈등 속에서 의사들이요,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만 했던 그렇죠. 보수 그렇죠. 중에 찐 보수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 지금 의정 갈등을 통해서 다 지금 잘라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기대했던 이익 보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극단 유튜버들이나 그쪽 세력에 기생을 했던 이익을 위해서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아무런 이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세력들이 이념 보수 내지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는 일부 이제 수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그분들 뿐인 것인데, 글쎄요, 비율적으로 한 10%에서 15% 될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권에서 기대를 했던 황태자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2달 만에 밑바닥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이제 뭘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요. 윤석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임기가 5년 단임인데 본인이 또 출마 어렵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내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뉴스나 뭐 언론을 보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소위 극우 유튜버들 보면서 뭐 국정 운영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 가발 벗기네 만에 이런 거 다루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타겟이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금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밀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는 철회를 이미 했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여론들이 이미 보수 내부의 지지자들도 더 분화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슬라이스를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지층 결집을 떠나서 이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 저는 매우 불행한 대통령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남지 않을까. 근데 그 길을 본인 스스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총선 이후가 저는 참 보수는 아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한국에 이제 사실 정통 보수가 보수 언론, 그다음에 이제 재벌들의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사실 이분들도 지금 이 경제 파탄이라든가 이 정부의 경제 기획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조중동이나 재벌들은 입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조중동은 보수 정치에 있어서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플레이어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그동안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 저는 뭐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를 띄워서 뭔가 정권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듯이 전 앞으로도 다른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인물을 자꾸 찾으려고 할 것인데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매번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진이 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좌파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네들의 말 안 듣는다면서. 그렇습니까? 원래 이준석 씨를 보낼 때도 저기 이준석은 좌파다, 뭐 유승민은 좌파다 그렇게 막 다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싸움이 벌어져서 야 아니다 한동훈 치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지금 저들한테 제일 중요한 싸움이 됐습니다. 총선이고 뭐고 지금 자기네들은 그게 또 수익과도 연결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힘을 그 동력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가 지금 예견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판단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어제 그 영등포 가서 지지 그 유세하러 간다고 가서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출근길에서 보면 반응은 냉랭하고 표정도 내내 안 좋았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층들이 동원된 그런 현장과 현실의 출근길에서 본 그 민심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요, 뭐 참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면서 오만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탄핵 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JTBC죠. 맹활약했습니다. 네. 기억해 보시면요. 박근혜 탄핵도 결국은 진보에서 외부에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보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뭐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간답니다. 이거 뭐 보수 결집 유도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에 또 도태우 씨 논란도 있었고 뭐 지금 장예찬 씨 또 논란도 있었고 그걸로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하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간다는 건데 그게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박근혜 특검 때 수사 검사로 참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참 이런 행태를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했죠. 근데 그건 저는 정당한 수사였다고 보고 마치 박정훈 대령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일을 했듯이 저분들도 당시에는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과도한 수사에 대한 비판은 저는 받아야겠지만은 일을 처리한 것인데 그 수사 피의자를 이제는 피고인이 됐고 징역형이 확정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면은 너무 참 비정하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너무 참 나쁜 걸 넘어서서
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일을 저렇게 지금 벌리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당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하는 건 뻔히 보이는 수인데 저는 지지자들도 저 만남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분들은 거의 없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행보 속에 이제 그나마 공약이 한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야당은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공약이 나왔는데요. 재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금투세 관련된 부분은 이거 좀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할 것이냐 내지는 뭐 폐지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논란이 있고 저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뭐 피해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자본세를 걷지 말자 식으로 가버리면은 저는 그 건강한 자본주의 못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수지만 그래도 자본세에 거둘 부분들은 좀 걷어서 저는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공약은 이게 또 보편 복지 내지는 기본소득 관련된 논쟁을 또 한 번 붙이는 건데 저는 이거 논쟁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같이 세수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우상박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항상 어려운 분들 더 도와주자 이 말을 입에 달고 달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줘 버리면은 이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못 가고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 저 선거 앞두고 이거는 좀 더 표를 의식한 행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 방식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너무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막 1,000조씩 뿌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2달 만에 그 중에서 한 13조 정도 뭐 그 정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뭐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의 그 금융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15만 명, 그러니까 1%,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걸 마치 1,400만 명을 위한 것처럼 지금 정부가 언플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거고요. 알만한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연간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언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심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진 불타고 있으니까 거기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뿌리기 공수표 저는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제에서 이 1인당 25만 원 공약을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1인당 50만 원 낼까 봐 저는 걱정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경영식 공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저도 만약에 민심동에 만들면서 1인당 200만 원을 그냥 공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가 가면 저는 굉장히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공약은 좀 신중하게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찾아서 더 도와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별 보편 논쟁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민주주의에서 공약이라는 것이 포퓰리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게 현실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호환성 복지, 현금으로 호환되는 복지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효율성 문제에서. 예를 들면 우리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명절에 시골에 갈 때 그 과일도 사가고 뭐 고기도 사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상품권 드리거나 현금 드리면 더 좋아하고 더 효율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까지 했던 관행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선물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시장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깊이 있게 한번 서로가 토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치권이 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 걸 논쟁을 해서 사실, 정하면 더 좋을 텐데요.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요 얘기를 하자. 선거철 앞두고 이거 꺼내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포퓰리즘이다 얘기 나오니까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 점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투세 문제는 자본세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이거 잘못하면 자본주의 부정하는 상황이 돼요. 현대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인데 이 금융시장이 창출하는 부에 대해서 소득세 안 매기겠다 이러면 자본주의 부정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개미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세금 감면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라고 해서 뭐 재벌만 옹호하지 않거든요. 물론 경제 시스템도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만은 사실상 평범한 시민들이나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보수 정치인들의 꿈이기 때문에 저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이 일하면서 버는 세금에 대해서 오히려 면세를 좀 더 저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쪽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법인세나 특히 이제 초부자들은 근데 감세가 되고 이번에 근로소득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돈 쉽게 말하면은 덜 걷게 해주고
그거 빈 곳을 결국 서민 중산층 등으로 다 걷어가고 있는 게 지금 정부라서 정말 이건 심판 받아 마땅하다 봅니다. 이건 제가 황희두 이사님에 대해 약간 공격적 질문인데요. 진보 정권 때 네. 근로소득세 관련 높였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이 진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보수와 네, 네. 진보가 섞여 있고 네.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쪽으로 네. 나가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 집권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걸 다시 복귀하면서 다음 정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같이 논의도 하고 계속 당원들과도 토론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 두 분 토론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사람,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저는 목소리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보수도 전 오히려 뭐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생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일상의 삶을 저는 외면할 수는 없다. 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비례 가지고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도 지금 뭐 비례 그 민주연합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하셔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혁적인 민주당을 보여주겠다. 또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혹은 개혁적인 그 경쟁도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저도 이번에 또 비례 투표를 또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제가 우리 토마토 TV 사장님께 건의드리자면 두 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박주용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민심은 뉴스토마토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동향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수준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했고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률은 7.5%였습니다. 자,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지역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구 투표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4%로 1위고요. 국민의힘 35.3, 개혁신당이 4.5, 기타 다른 정당이 3.0, 새로운 미래가 2.4로 없다, 잘 모르겠다. 녹색정의당이 0.7% 나왔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 지지율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뭐가 다르죠? 정당 지지율은 정당 보통 지지도하고는 다르죠. 양당이 뭐 30, 한 4, 5%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른바 이제 지역구에서는 전략적 투표 또는 몰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양당의 힘이 실리는데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5% 올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3.7%포인트 떨어졌고 한 달 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달 전이면 민주당이 공천 잡음으로 그 지지율이 상당히 바닥에 있었을 텐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8.7%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보다 7.9%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추이는 계속 이제 민주당의 오름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 남았는데 저희가 이 조사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 조사를 따로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 이번에 양당 간 격차가 15.1%포인트인데 이게 최대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총선을 얼마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확실히 좀 표가 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60대도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좀 우세한 것으로 60대도 70세 이상만 이제 국힘이 우세한 걸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접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44%고 민주당이 43.2%인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근소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지역은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그다음에 부울경 쪽에서 앞서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대구, 경북, TK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TK에서도 국민의힘이 46.1%고 민주당이 41.4%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막상막하다. 대구, 경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비례투표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는 지역구와는 확실히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조국혁신당이 29.1%로 1위를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28.1%,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 21.6%, 개혁신당이 6.2%, 새로운 미래 3.4, 녹색정의당 2.0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이 드디어 그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미래도 제쳤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1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조국 대표가 선명성 있게 지금 메시지나 이런 걸 좀 내고 있다고. 선명한 메시지다. 그렇죠. 네.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민주당이 공천 파동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지지 세력들이 많이 상당히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걸로 보이고요. 네. 호남에서도 호남 유권자들 중에서도 좀 민주당이 좀 선명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원하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 지난주에 한 말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명언이 나오고 있는데 한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와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와닿고 이 조국혁신당이 잘하는 게 슬로건을 참 잘 만든다. 거기 아마 내부에 진짜 뭐 탁월한 어떤 카피라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년은 너무 길다. 이건 대박 아닙니까? 네. 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 뭐 이런 말까지. 그래서 이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배려하고 뭐 하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국혁신당의 그 기능적인 뭐 실력이 탁월한 걸까요? 아니면은 절박함의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면? 절박함도 있고, 네. 그동안 이제 조국 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절박함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못했던 것들을 한다라는 거, 요즘 뭐 한다 이런 게 다 유행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뭐 한다 합니다 뭐 이러는데 조국혁신당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는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가요? 저는 총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방론,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적으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진보 쪽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국혁신당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나중에 국회에 의석 입성해도 민주당을 도울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현재 29대, 그러니까 거의 30%에 달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석수는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석 이상 이 정도의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개혁신당은 사실 좀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이후로 상당히 좀 뒷전으로 좀 밀리는 형국인데 어제도 뭐 슬로건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슬로건도 역시 좀 임팩트가 없어 보이고, 뭐죠, 그게?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게 슬로건인데 너무 길어요. 건전가요 가사가. 그렇죠. 건전가요. 네, 가사 같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말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소나무당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네. 소나무당은 여기서 빠졌나요? 아니면은 유의미한 이 수치를 기록하지 못했나요? 소나무당도 저희가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추세가 두 번의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에 이제 거대 양당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가요? 네, 그 총선의 악재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것이 작용할까요? 라고 물어봤고요. 제일 첫 번째가 물가 급등 및 민생 문제. 34.9%. 결국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수사 회피 출국 논란이 2등이고요. 17.1%. 기타 다른 이슈가 13.4%로 세 번째고, 나머지 의료계 파업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황상무 핵칼 테러 발언 등등이 꼽혔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문제는 경제죠. 왜냐하면 다른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혀지거나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매일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지금 내가 오늘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대파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던 거는 아마 바이든 날리면 못지않게 두고두고 회자될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75원보단 더 하겠죠. 한 3, 4천원 하겠죠. 원래. 대파 가격도 제대로 오면서 무슨 민생 토론회를 수십 번 하고 있습니까? 그 대파 한 단에 정권이 휘청거리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도 보면 민주당 쪽에서 많이 대파 관련해서 공세를 좀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파 챌린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어떤 지역 후보에게 그쪽 지역의 대파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챌린지식으로 대파 챌린지. 네, 그런 식으로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심판론의 이런 대파 문제가 상징적으로 물가나 민생 경제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당시 하나로마트 쪽에 875원짜리 대파를 왜 그때 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 앞두고 좀 악재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또 후보도 여기 또 참전하셨대요. 한 뿌리 가격이었다. 이러면서 한 단이 아니고. 그게 실드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슈를 이어가게 만드는 맞습니다. 건데.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민생은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디포트 값이 경제입니다. 민생 경제. 네, 그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전 연령층 그리고 전 지역에서도 민생 문제를 1위로 꼽았어요. 악재로. 국민의힘 악재로. 보수, 중도, 진보 가릴 것 없이 다 1위입니다. 예. 대파가 이 폭발하는 기점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기 야권에서 그런 슬로건도 있어요.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라. 그거 말이 되네. 기발한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짱입니다. 네네. 자, 그런 와중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계 이제 이 갈등 문제에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끼어들어서 이게 표가 된다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그 전 코너에서도 그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는 모양새로 일종의 정치 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아마 이 국면을 그냥 총선 때까지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해결은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네. 근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2,000명이라는 거를 굽히지 않고 가는데 의사들이 대화할게요 이럴까요?
어제도 보니까 사직서들을 다 내고 있던데 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네.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위험 요소로 뭐 남아있는 지점이 있는가요, 지금? 지금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게 무엇일까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말고 이제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1위고요. 36.6%. 두 번째가 잘 모르겠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일부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 그리고 기타 다른 이슈 순이고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다섯 번째로 10.6%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념 논란 있는 진보당과의 선거연대에는 여섯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 그다음에 이념 논란 있는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외부적 요인,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라든가 다양한 합종 연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원칙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지적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예상 외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상당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네.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이제 첫 번째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답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무려 70.4%가 사천 논란을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 67.6% 그 지지층에서 네,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뭐 의향이라든가 또는 어디를 찍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결과치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이 기자님 먼저. 네. 이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이번 총선에 투표할 생각이 달라졌는지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이제 별로 없었는데 투표할 생각이 강해졌다라는 응답이 26.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약해졌다라는 응답이 4.2% 나왔고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도 투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6.6%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제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이제 투표할 생각이 강해졌다는 응답이 20%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이제 투표할 생각이 강해졌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남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고 또 부산은 조국 대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이 두 지역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표심 결집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보면은 민주당 이게 한 달 전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잡음으로 하락세가 바닥에 놓여 있던 때였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뭐냐? 조국 혁신당이 또 등장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0.7%가 투표할 생각이 강해졌다고 응답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20.6%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보면은 결국 민주당 지지층 30%가 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뭐가 됐든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겁니다. 마음을 더 굳힌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낸 게 아닌가.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조사가 좀 설명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72.9%가 한 달 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사실 좀 실망한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30%는 난 꼭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공천 내용을 겪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을 지폈다. 그렇죠. 뭐 그런 정치적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 진보 지지층들을 결집시킨 효과.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걸 넘어서 너무 커졌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민 비조 이야기도 나오고 비조 지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에서 한 5, 6석 정도가 빠져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너무 선거공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 과반수 넘어서 국회의장도 하고 거기서 가장 일당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선거연대 일종의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당도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정책이라든지 어떤 특검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대해서 뭐 200석 가져가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이제 그렇게 될지는 물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정권 심판론이 싹 수그러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확 살려놓은 어떤 느낌도 있고 결국 대의를 봐서 어떤 이 정권의 잘못을 중간 평가하는 그런 식의 선거가 결국은 되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 이야기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명분이기도 하고 네. 언론의 기사도 이제 뭐 그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보자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를 찍으러 나왔다가 지역구에 민주당 표를 찍어줬다. 이게 몇 % 정도 된다라는 이런 그 가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와야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 이제 선거 쪽 유세를 할 텐데 저는 뭐 주목할 만한 점이 민주당이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조국혁신당과 또 척을 지게 되면 또 지역구 투표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을 어느 정도 경제하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 대한 예전에 열린민주당 때처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는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역구 투표에서 감소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표 감소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할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조국혁신당 표의 실체 또는 그 표가 어디서 왔는지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혹은 범야권 세력의 어떤 지지층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죠. 여론조사를 해서 조국혁신당 그동안 민주당을 비례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냐 네. 뭐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항을 짜서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 하면 이제 갈등 요소가 되니까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문항 설계를 하나 주세요. 그럼 저기 이준석 당 네. 개혁신당에서 어느 정도가 왔느냐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K에서의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 지지를 해주는 분들의 원래 성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 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표 이것에 대해서 중도였다가 그렇죠. 중도였다가 또는 뭐 리버럴이었다가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표가 분석이 되어야지만이 조국혁신당 비례를 찍으러 왔다가 민주당 지역구 찍어준다라는 전략적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양당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부탁을 한번 저희가 한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운영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긍정이 32.5%, 부정이 64.1%네요. 이게 지난주보다도 떨어진 수치고요. 지지율이. 부정 수치가 작년 말 수준으로 회귀했어요. 네. 작년 말에 12월 넷째 주에 부정이 64.4%였으니까요. 이번엔 64.1%. 당시 긍정은 30.7%였습니다. 이게 연령별로 봐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부정응답이 높습니다. 대구, 경북도 또 얘기해 볼까요? 아까 그랬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이 50.4%예요. 와. 네,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긍정이 47.4%.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네. 네. 이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해도 기본적인 숙제를 잘 못하니까 다른 거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이 25% 가면은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요?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25%면은 4명 중에 3명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못 내요. 의견을 그렇죠. 표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네. 몰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거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어제 심평 변호사도 뭐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예.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 해산 총사퇴의 기준을 25%로 잡아요. 그렇죠. 25%에서 예, 맞습니다. 하다가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내각 총사퇴하거든요, 보통. 네, 그 이제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현재 드러난 거는 좀 많죠. 결국 뭐 최근에 이종섭 대사의 논란, 그리고 고물가 등 민생 경제, 그리고 의료계 파업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봐야겠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잘못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또 방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거나, 이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또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고물가도 물론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어떠한 내용을 밝히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하는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지지율 하락에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보시길래 이런 여론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가요?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이종섭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 설명하고 왜 호주 대사를 보냈는지. 근데 항상 입장문 하나 달랑내고 뒤에 숨어 있고. 이 민생 경제도 마찬가지로 토론회 한다면서도 정작 대파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권이 아예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관심도 없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또 한 번 상기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 안 하는 대통령, 소통한다고 대통령실까지 이전해 놓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근데 결국 뭐 도스태핑도 뭐 지금 안 한 지 오래됐고, 그 흔한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안 좋거나, 뭔가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거나 하면은 뭐 사과도 했다가, 해명도 했다가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하고요. 쇼미더 민심은 저희가 여기에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쇼미더 사심 엿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쇼미더 사심 질문은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여쭤봤어요. 8,50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보면은 몇 가지 문항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타라고 답변하신 분 71%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죠. 나머지 문항을 보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려고, 그리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려고 이게 11%로 동일하고요. 공수처 조사를 받으려고 4%에 불과합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2%. 나머지 71%는 댓글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주관식인 거죠? 요 댓글은 주관식인데 요 네. 문항은 저희가 짜서 올린 거고요. 네. 그래서 기타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에 없는 문항에 이제 없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댓글에 남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댓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좀 문항을 우리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댓글 순위를 못 들었는데 전부 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예. 이거는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행님. 아유, 원래 죄송합니다. 이거 재밌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참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이건 좀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릴렉스하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신뢰하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거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앙케이트 이런 개념이네. 앙케이트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JOGUNIFY님 말씀하신 게 입국하고
마치 마무리된 것이냐 국민들 속이려고. 네. 예.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자진 사퇴하고 광명 찾아라. 예, 유저 RZ 님께서 자진 사퇴하고 광명 이분은 찾아라. 뭐 연령대가 최소한 저하고 비슷한 것인 걸로. 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네, 네, 네. 또 네, 그리고 희망님께서 이제 준비 안 된 공수처 수사 압박해서 부실 수사 유도 및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봄. 이분 굉장히 분석적이시네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KNU092777님, 잘못은 정치인들이 했는데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일까요? 호주 정부와 호주 교민들은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 희선님 무슨 생각이 있어서 왔나요? 가라고 하니 갔고 오라고 하니 왔을 뿐이죠. 요거 괜찮네요. 예. 최고입니다. 네. 저희가 이 댓글 뽑나요? 네. 댓글 뽑는 거 없나요? 하여튼 댓글들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걸로 뽑죠. 네, 알겠습니다. 다 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